파트 3, 챕터 1, 서비스 가격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가격, 고객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대가로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죠. 자, 이러한 서비스 가격의 차별적인 특징을 보면 가격을 서비스 품질의 지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이 말은 가격이 높으면 품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서비스 준거 가격에 의한 정보의 차이 보시면 되는데, 준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심리적 비교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내부 준거 가격과 외부 준거 가격이 있는데요. 자, 내부, 고객의 기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런 기준 가격이에요. 저번에는 커피 4,000원이었는데 이건 좀 비싸네. 기억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죠. 자, 외부 준거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 확인되는 경쟁 가격이에요. 경쟁 브랜드가 30%나 할인 중인데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다음 비금전적 비용의 역할입니다. 비금전적 비용이란 고객이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진 않아요. 근데 심리적, 시간 들어가요. 노력적 측면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런 모든 비용을 비금전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객이 서비스를 구매를 할 때 금전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비용도 함께 고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5,000원으로 같아요. 5,000원으로 같은데 이거는 배송비가 없어요. 이거는 배송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든지 시간이 짧다라든지 이러한 비용을 같이 고려를 해본다라는 거죠. 자, 비금전적 비용의 종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시간적 비용, 심리적 비용, 물리적 노력 비용, 탐색 비용, 서칭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감각 비용, 악취, 추위, 더위, 소음, 기회 비용. 내가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의 가치를 말을 합니다. 이 비금전적 비용의 종류도 꼭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자, 가격 탄력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소비자가 얼마나 더 사거나 덜 사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탄력성이 높다.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크게 변동한다라는 의미죠. 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인데요. 대체재가 있는지, 지출의 비중이 큰지, 소비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재화나 서비스의 필수성, 용도의 다양성 등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대체재의 유무 한번 볼까요?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많으면 어때요? 가격이 오르면 더 쉽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잖아요. 즉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죠. 여기서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가 크게 변동한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자, 자동차 어떨까요?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가격 변화에 민감해요. 가격 탄력성이 높죠. 이런 식으로 밑에 내용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가격 결정이 제품 가격 결정보다 어려운 이유.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쳐요. 비수기, 성수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원가는 물리적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요.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발생을 합니다. 생산 능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크고요. 서비스의 원가를 고객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시하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서비스 가격 결정 방식이 쭉 나옵니다. 원가 중심.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비용, 즉 원가를 기준으로 이윤을 더해서 파는 거죠. 직접비와
간접비에 플러스 이윤을 더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가격, 직접비. 뭐 직접적인 재료비나 인건비가 해당이 되고요. 간접비는 생산에 직접 관련되진 않지만 뭐 유지, 보수, 공공요금 등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순이익, 순수한 이익이라고 하잖아요. 이익을 플러스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원가 중심 가격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 서비스 어땠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직원의 그런 시간이 주요 투입 요소이기 때문에 투입 시간을 계산하기가 모호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산출하는 게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렇다면 다음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이에요. 가격을 결정할 때 경쟁사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거죠. 자, 타 경쟁사보다 좀 높게 하겠다, 비슷하게 하겠다, 아주 낮게 최저가 정책을 쓰겠다, 이런 방법들이야. 네. 경쟁 중심 가격 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경쟁 기업과 가격 인하 경쟁이 반복이 되면 마진이 떨어지죠.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제품을 많이 판다 한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어려움이 있어요. 가격이 고객 가치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비슷하더라도 실제 그 품질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쟁사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면은 자사의 생산 비용, 원가 구조를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수요 중심 가격 결정인데요. 이러한 수요 중심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나 경쟁 가격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와 그에 따라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바탕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거예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핵심 요소고요. 수요가 높을 때 가격을 올리고 수요가 낮을 때 가격을 낮추는 거예요. 비금전적 비용, 아까 잠깐 설명을 했죠. 뭔가 내가 들이는 시간, 노력, 정보 탐색 시간, 뭔가 감정적인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거예요. 기업은 이러한 비금전적 비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가격 차별화 전략입니다. 가격 차별화. 계절에 따라서, 구매 시점에 따라서, 집단 소속에 따라서 제품 형태, 시간, 요일, 장소, 위치에 따라서 차별화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고객 가치라는 단어 나옵니다. CV. 고객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 느끼는 혜택의 크기와 유형을 의미를 해요. 고객마다 가치를 느끼는 기준과 그 기대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가격을 차별화할 수 있다. 자, 고객의 가치인식 차이와 지불 의사 차이가 있어요. 고객이 가격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단수 가격.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정수가 아닌 홀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홀수. 고객이 가격을 더 낮게 느끼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 5,000원이 아니라 4,990원. 그리고 침투 가격은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때 초기에 매우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일치 가격은 경쟁 기업의 가격과 동일하거나 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하는 거죠. 다음 고객의 지불 의사 차이입니다. 고객마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 다를 수 있죠. 누구는 난 5만 원까지는 돼. 난 50만 원까지는 돼.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를 고려한 전략이에요. 자, 가치 가격. 고객이 지각한 가치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고요. 고객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세분시장 가격. 서로 다른 고객 그룹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이죠. 자, 고객의 니즈에 따른 차이인데요. 품위 가격과 초기 고가격이 있어요.
비싼 제품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고가격 전략이고요. 초기 고가격은 신제품을 출시를 해서 초기 고품질 상품의 높은 가격을 설정해서 상위층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전략이죠. 뭐 슈퍼카 같은 거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파트 3, 챕터 2, 서비스 기대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기대 수준은요, 고객이 서비스에 대해 갖는 다양한 기대의 강도를 나타내요. 이를 좀 명확히 구분을 하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상적인 서비스, 가장 바람직하죠. 희망 서비스, 적정 서비스, 예측된 서비스, 허용 영역, 허용 구간이 있어요. 자, 이상적 서비스는요, 가장 완벽한 수준입니다. 가장 바람직해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100% 복원되기를 바라는 이런 바람직한 서비스죠. 자, 희망 서비스. 현실적으로 기대하거나 바라는 수준의 서비스인데요. 이상적 기대보다는 좀 낮지만 일반적인 기대보다는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다음 적정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이에요.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어때요? 불만을 갖습니다. 다음 예측된 서비스예요. 수용 가능한 서비스인데 고객이 과거 경험, 주변 정보, 광고, 구전 등 실제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서비스 수준이에요. 이상적 서비스부터 적정 서비스까지 전 구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 허용 영역, 허용 구간인데요. 희망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사이에 위치한 거예요. 서비스 실패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바로 뭐예요? 미발각 지대라고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 품질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그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그 허용 가능한 영역을 말해요. 예. 여기 허용 가능한 영역. 다음 고객의 기대 영향 요인입니다. 고객이 특정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기대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내부 요인, 외부 요인, 기업 요인, 상황 요인이 있어요. 자, 내부는 고객 개인의 특성에 의해 형성되는 거예요. 뭐 나의 니즈, 내가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관여도, 과거 경험. 외부 요인은 타인의 역량, 주변 환경으로부터 형성되는 거예요. 구전, 경쟁자, 상황, 사회적 환경 등이 해당이 되겠죠. 다음 기업 요인인데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정보, 메시지, 서비스 약속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요인입니다. 다음 상황 요인인데요. 서비스 이용 시점의 특정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기대 요인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 기대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좀 효과적으로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해서 기대와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차이를 바로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방식에 따라서 서비스는 크게 명시적 서비스와 묵시적 서비스로 구분이 돼요. 일단 명시적 서비스는 직접 보고, 느끼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라면 묵시적은 인식하지는 못해요. 그냥 정서적, 감정, 심리적으로 느끼는 암묵적인 가치 요소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현실적이고 정확한 약속을 제공하고요. 과장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예. 가끔 보기에서 좀 과장된 약속을 한다 이러면 땡 틀린 겁니다. 자, 서비스 보증 제도를 통해서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게끔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라든지.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이런 묵시적 서비스는 어떻게 해요? 좀 유형적인 단서를 보여줌으로써 시설, 복장, 태도 등을 보여줌으로써 확신을 주는 겁니다. 고객한테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좀 고객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다음 서비스 기대 관리 요인입니다. 서비스 기대 관리 요인은 기업이 고객의 서비스 기대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가능 요인과 통제 불가능 요인으로 나뉘거든요. 자, 일단 통제가 가능한 요인, 가격, 광고, 판매, 촉진, 명시적 서비스 약속, 묵시적 서비스 약속이 있어요. 네. 자, 통제가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개인적인 욕구, 경험, 좀 추상적이죠. 구전, 느껴지는 서비스 대안, 느껴지는 고객의 서비스 역할, 상황적인 요인, 서비스 증강 요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트 3, 챕터 3, 서비스 수요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수요 관리는요, 서비스의 공급 능력과 고객의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예측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조업은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거든요. 서비스업은 좀 불규칙적이죠. 탄력적으로 조정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수요의 특징 볼까요? 자주 바뀌어요. 시즌에 따라서 뭐 점심시간대에 따라서 다르고 뭐 퇴근길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다양하고 이질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요. 저장이 불가능하고 재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죠. 전달하는 동시에 그 접점 직원에게 그 회사의 그 순간, 장소에서의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약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냐? 자,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제품이 언제, 어떻게 판매될 것인가를 추정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어떠한 기법이 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단기적인 예측, 중기적인 예측, 장기적인 예측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6개월 이내인지 6개월에서 2년인지 2년 이상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일단 정성적인 예측 볼까요? 정성적. 전문가의 그런 판단, 어떤 통계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경험, 약간 정성적이죠. 직관적인 통찰, 의견 수렴 등을 활용을 해서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다수 아니죠? 소수. 과거의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정확한 수치 자료가 없을 때 사용을 하고요. 중장기적 예측에 적합합니다. 자, 장점은요. 저렴해요. 많은 데이터가 없어도 예측이 가능해요. 유연하고 심층적인 판단이 되고요. 단순하지만 명확한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현장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한계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수의 데이터로, 소수의 사람, 소수의 데이터로 하다 보니까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요. 편향의 가능성이 있죠. 좀 주관적이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 변화라든지 장기적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정성적 방법 종류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명 집단 기법이 있어요. NGT라고 합니다. 지명이라는 단어는 모든 참가자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균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 다음 토론 없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조화된 투표를 통해서 대안을 도출하는 이런 집단 의사결정 기법이라고 해요. 자, 다음 델파입니다. 여러 전문가가 의견을 익명으로 수차례 수렴을 하고요.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최종 예측에 도출하는 구조화된 방법이에요. 시간과 노력 많이 들고요. 장기 예측에 적합합니다. 다음 시장조사예요. 우리 가장 많이 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해당이 되고요. 가장 계량적이고 객관적이죠. 우리 설문조사 많이 하잖아요. 예. 하지만 시간과 비용 많이 들고 전문가 분석 필요합니다. 다음 유추법입니다. 유사한 과거 제품, 서비스, 시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대상의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보다는 기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자, 정량적 예측 기법 볼까요? 정량적은 어때요? 수치, 좀 통계적인 거죠. 수학적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좀 구조화된 이런 설문지를, 질문지를 이용해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죠. 자, 장점은요, 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도로 수요나 현황을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양이 많잖아요. 시간 오래 걸리고요. 인력 소모 커요. 심층적 이해, 개인적으로 면담하거나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해나 통찰이 부족합니다. 원인과 결과 이런 관계가 불분명한 표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죠. 자, 종류 볼까요? 시계열 분석,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이 있어요. 대략 어떤 거라는 거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시계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미래의 값을 좀 예측할 수 있겠죠. 주로 단기 예측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동평균. 과거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평균내서 다음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간을 이동시켜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이동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지수평활법. 최근의 주요 데이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과거 데이터는 점점 덜 반영하는 방식이에요. 오래된 자료일수록 가중치가 작아지긴 하는데 완전히 배제되진 않습니다. 자, 데이터가 시간에 따라서 지수함수 형태의 가중치를 갖기 때문에 지수평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성적 예측을 하는 경우와 정량적 예측을 하는 경우 꼭 외워두시겠습니다. 파트 3, 챕터 4, 서비스 공급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공급 관리란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보유한 인력, 설비, 기술 등 자원을 잘 관리를 하고 배치를 해서 서비스 공급 능력을 최적화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대 역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불만 늘어나죠.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원하는 시간에 적시에 제공을 받지 못해서 불만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고객이 이탈하고요. 품질도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 악화에 영향을 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 공급 모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할 텐데, 이 서비스 공급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수요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배치할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한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서비스 공급 모형의 유형. 자체 공급, 주문 공급, 일회 주문 모형이 있어요.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트리클 다운. 그 전에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 볼까요? 이 단어가 독립적으로 좀 보기에 나오기도 해요. 자, 트리클이라는 것은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상위 계층에서 시작된 유행이나 소비가 천천히 아래로 전달되는 현상을 비유로 하는데, 트리클 다운이란 상위 계층의 이러한 그 역량이 하위 계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를 해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을 시키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전달돼서 전체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는 개념이 바로 트리클 다운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체 공급 모형 볼게요. 수요에 맞춰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법에는 수요 추구형 전략, 공급 평준화 전략, 혼합 전략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점에 미리 준비된 햄버거, 음료, 영화관에 미리 준비된 팝콘 및 음료는 바로 자체적으로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인 거죠. 자,
자, 그래서 크게 수요 추구형, 공급 평준화, 혼합 전략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수요 추구. 수요 자체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거예요. 자, 장점과 단점은 이런 것이 있고, 공급 평준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량을 수요 변화에 맞춰 조절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크타임에 임시 인력을 더 많이 채용을 한다라든지 서비스 자동화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예. 그리고 혼합 전략은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자, 그럼 주문 공급 모형 볼까요? 주문하면 그때 제공하는 거예요. 예. 사전에 재고나 생산이 거의 없는 형태죠. 바로 고객 맞춤 서비스에 적합하겠죠. 여기서는 주문량, 주문 시기, 일회성 여부에 따라 고정 주문량 모형, 고정 주문 간격 모형, 일회 주문 모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고정 주문량 모형 볼까요? 고정 주문량.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에 도달을 하면 항상 동일한 양을 주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래 100개를 만들어요. 근데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 바로 10개다. 10개에 도달을 하면 다시 또 100개 동일한 양 혹은 뭐 90개가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양을 주문해서 재고를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자, 항상 일정한 재고 수준을 유지를 하겠죠. 자, 여기서 그리고 재주문 시점이 나와요. ROP, Reorder Point인데 재고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바로 새로운 주문을 하는 시점이에요. ROP. 네, 이것도 독립적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꼭 외워두실게요. 자, ROP 공식 이렇게 나오고 리드 타임이라고 있어요. 리드 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LT. 주문 후 실제로 재고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자, 안전 재고. 예기치 못한 수요 증가나 공급 지연에 대비해 추가로 보유하는 재고량을 말합니다. 자, 경제적 주문량 볼까요? EOQ. Economic Order Quantity. 자, 주문하는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하는 최적의 주문량을 말해요. 경제적이죠? 주문량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양한데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기준이 바로 경제적 주문량입니다.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죠. 주문량. 주기.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죠. 주기. 한 번 주문한 후 다음 주문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 네, 주문을 해요. 그리고 다음 또 주문할 때 그 간격을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거죠. 자, 경제적 주문량 모형의 기본 과정. 수요는 일정하고요. 예측이 가능하다. 주문 비용과 재고 유지 비용은 일정하고 고정되어 있다. 품절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문 후 도착까지 걸리는 뭐라 그래요? LT, 리드 타임은 일정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네. 자, EOQ 공식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경제적 주문량.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 예, EDS. 자, 가끔 물어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거 시험에 나와요? 네. 2, 3년에 한 번 나온다. 외워두시면 좋겠죠. 예. 경제적 주문량, 연간 수요량 D라고 하고요. 주문 비용, ordering cost. 예. H, 단위당 연간 재고 유지 비용, holding cost per unit이라고 하거든요. EOQ는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외워야죠. 네. 자, 고정주문 간격 모형. 일정한 간격을 정해두고요. 그 주기마다 재고 수준을 점검해서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형에서 주문량을 주기적 주문량이라고 하고요. POQ. 매번 어때요? 달라져요. 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요?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만큼. 네. 자, 장점은 주기적으로 재고를 점검하기 때문에 재고 통제 비용이 감소를 합니다. 동일한 공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주문하므로 주문 비용이 절감되죠. 예, 하지만 이러한 단점도 있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다음 1회 주문 모형 볼까요? 특정 기간에만 판매 가능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주문하고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공급이 좀 단발적이고 기간이 한정적인 경우에 사용을 하죠. 수요가 단기간에 발생하고요.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 발렌타인 초콜릿 등 계절 상품에 해당이 되겠죠. 이 예시가 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예. 자, 서비스 수요와 공급 관리, 과잉 수요. 니즈가 많아요. 수요가 너무 많은 경우 과잉 수요가 발생이 되죠. 자,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고객불만 늘어나고요. 품질이 떨어지죠.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 이탈이나 수익 감소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서비스 자원의 낭비가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투자한 시설이나 환경 등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매몰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자, 수요가 적정 공급량을 초과합니다. 네.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적정 공급량을 초과했지만 최대 공급 능력을 넘지 않는 상황이에요. 기회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제한된 서비스 자원으로 서비스 품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업무 과중이 초래될 수가 있겠죠. 네, 수요와 공급의 균형.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죠. 서비스 품질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바로 조정 관리인데요. 크게 수요 조정 관리와 공급 조정 관리가 있어요. 수요 조정 관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수요를 관리를 해서 수요의 크기나 시기를 조정하는 활동입니다. 자, 성수기 수요 조정 전략과 비수기 수요 증대 전략이 있는데요. 자, 성수기 때 우리 이용하는 그 소비자들을 조정하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약하죠. 우리 여름 휴가 시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격 정책이 있어요. 성수기 때 비싸잖아요. 영업시간대나 장소를 좀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휴가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수기, 수요 증대 전략. 좀 가격을 차등화를 한다라든지 할인이나 추가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놀이공원에 방문객이 적은 평일, 우리 보통 주말에 이용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50% 할인을 적용한다라든지 이렇게 수요를 증대하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급 조정 관리도 있겠죠? 성수기와 비수요기가 있는데 성수기 때 인력을 그 피크 타임에 더 배치를 하죠. 운영 시간을 좀 야간까지 늘린다라든지 시설이나 설비를 확충합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활용을 해서 파트타이머를 그 시간대에 추가로 채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비수기 때는 서비스 공급 능력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직원 교육이나 휴가 등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시설 같은 것을 유지보수하는 방법, 유휴 자원이라고 있어요. 쉬는 자원. 쉬고 있는 이런 자원을 재배치하거나 용도를 바꾸는 이러한 방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파트 3, 챕터 5, 서비스 수요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관리는 수익 관리라고 또 해요. 자, 뭐냐? 한정된 서비스 공급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 및 수요 관리 전략을 얘기를 합니다.
서비스의 공급량이 제한적일 때 수요에 따라서 좀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을 써서 최대한 많은 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좌석수, 뭐 호텔 객실수, 보통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공급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율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거죠. 자, 수율 공식. 서비스 제공 능력에 대해서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식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실제 제공된 서비스의 양 나누기 최대 가능한 서비스의 양 곱하기 100이에요. 자, 수율 관리가 적합한 상황. 세분화가 가능한 시장이나 저장 불가능한 소멸성 재고, 그리고 큰 수요 변동, 사전 예약 및 판매, 저장 불가 서비스가 있어요. 자, 고객의 요구와 지불 의도 등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할 수 있어야 차별적인 가격 책정 등이 가능하죠. 그리고 판매되지 않으면 가용 능력이 소멸되는 경우에, 즉 소멸성이 높은 서비스일수록 수율 관리가 적합하죠. 그리고 계절이나 이런 비수기, 성수기가 명확할 때 수율 관리가 효과적이고요. 고객의 이용 시점을 미리 정하고 자원을 일정 시간 점유할 수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재고로 남길 수 없는 서비스의 경우에 판매 기회 상실이 곧 손실로 이어지잖아요. 수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수율 관리 시스템의 유형이 있어요. 자, 이 수율 관리 시스템에는 초과 예약 시스템이 있어요. 자, 노쇼라든지 뭐 예약 취소 등을 고려를 해서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예약을 받는 거예요. 초과적으로 예약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평균법, 전자계산기법, 한계비용 접근법이 있어요. 자, 평균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과거 노쇼 평균값을 그냥 기준으로 평균값 대신 더 초과된 예약수를 정하는 거야. 가장 간단하죠. 하지만 관련 비용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전자계산 기법은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초과 예약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좀 유연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비용 판단 가능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요구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한계비용 접근법은요. 초과 예약으로 얻는 추가 수익과 충돌 시 발생하는 손실을 비교해서 최적의 예약 수준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서비스 능력 배분 시스템. 한정된 서비스 능력을 서로 다른 고객층 또는 가격대별로 나누어 배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좌석을 정해진 비율로 배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 차별화, 고객의 특성이나 뭐 구매 시기, 구매 조건 등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파트 3, 챕터 6, 서비스 대기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기 관리. 고객이 기다리는 과정이죠. 자, 이 기다리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바로 대기 관리라고 합니다. 자, 대기 관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면 이 데이비드 마스터라는 사람이 원칙을 몇 가지 설정을 했거든요. 자, 이 내용 중요한데요. 근심이 있는 상태에서 더 길게 느껴지죠. 병원 같은 경우 불확실한 기다림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요.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는 대기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서비스 가치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더 오래 기다릴 의향이 있어요. 우리 뭐 명품의 오픈런 같은 경우
하루 전에 줄을 서기도 하고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고요. 혼자 기다리는 것이 더 길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구매 전, 우리 배송이 아직 도착하기 전에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내용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객 대기 시에 발생하는 상황이 있는데 대기 시간만큼 다른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방치된 유유 장비 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응성 수준이 하락한다는 것인데 요청이나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응대 속도와 품질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결론적으로 기업의 기회 손실과 수익성 저하가 발생이 되죠. 자, 이런 대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고객인식관리법이 있고요. 생산을 관리하는 생산관리법이 있어요. 자, 고객인식 대기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예상 대기 시간을 안내합니다. 자, 앞에 그 대기관리의 기본 원칙에 응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죠. 그리고 이용하지 않는 자원을 숨깁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 유형별로 고객을 대응해요. 예를 들어 뭐 입출금 따로, 대출 따로, 뭐 기업 따로, 뭐 개인 따로 이렇게 유형별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 시간에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기 시간 동안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TV라든지 잡지, 뭐 인터넷 할 수 있도록 PC를 구비한다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대기 관리로 대기가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뭐 TV를 통해서 뭐 전광판을 통해서 안내를 한다라든지 뭐 미리 안내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생산관리법은요. 서비스 공급 능력이나 생산 능력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죠.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예.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라든지 예약, 공정한 대기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든지 대안을 제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기 관리 보완 전략이 있는데요. 예약제를 활용하거나 게시판, 대체 채널 개발, 그리고 추가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우리 대기 관리에서 또 대기 행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대기 행렬은 뭐냐면 서비스 시스템에서 고객이나 물건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서비스 제공 능력보다 고객의 니즈가 많을 때 발생이 되죠. 눈에 보이는 줄부터 보이지 않는 줄까지 다양합니다. 대기 행렬에서 이제 대기 모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줄의 형태, 즉 대기 행렬의 형태를 바로 대기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대기 행렬의 분석 목적, 총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거죠.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간접 비용 간의 균형을 통해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이런 서비스 용량을 찾는 건데요. 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어요. 서비스 제공 능력을 늘리는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고객 대기로 발생되는 비용은 바로 간접 비용이죠. 다음 대기 행렬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고객 모집단,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도착하는 모든 고객들의 집합이에요. 모집단. 자, 고객의 도착 과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도착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규칙을 바로 고객 도착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대기 행렬에서요. 고객의 도착 간격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은 불확실하죠. 그래서 고객의 도착 시점과 서비스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파악하면 대비할 수 있겠죠. 대기 행렬에서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에 들어오는 빈도, 횟수는요. 포화송 분포를 따르고요. 서비스 시스템이 한 고객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바로
지수 분포를 따릅니다. 자, 포화송 분포는 일정한 시간 또는 공간 내에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예요.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몇 명의 고객이 오는가, 1분 안에 카페에 들어오는 손님은 몇 명인가. 빈도죠. 횟수. 그럼 지수 분포는 뭐예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예요. 한 명의 손님이 나간 후 다른 손님이 올 때까지의 시간. 이런 게 이제 지수 분포가 되죠. 자, 다음 서비스 채널인데요. 서비스 제공자의 수입니다. 창구나 서비스 제공자의 수를 의미하겠죠. 실제로 서비스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일 채널과 다중 채널로 나뉩니다. 자, 단일 채널은 채널이 하나인 경우거든요. 편의점. 자, 다중 채널 뭐예요? 대형마트나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제공하는 창구나 서비스 제공자 채널이 둘 이상인 경우를 말을 합니다. 네, 다음 서비스 단계 볼게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서비스의 절차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비스를 처음 접하는 순간부터 끝나고 떠나는 순간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단계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단일 단계와 다중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때 단 하나의 과정 또는 창구에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셀프 주유소, 편의점, 계산대. 자, 그럼 다중 단계 뭐가 있겠죠? 병원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서비스 단계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잖아요. 다중 서비스죠. 다음 대기행렬 규칙 볼게요. 자, 대기행렬 규칙은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고객 중에 누구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할지 결정하는 규칙이에요. 자, 정적인 규칙과 동적인 규칙이 있는데요. 정적은 선착순 규칙, 최단 작업 시간 규칙이 있어요. FC, FS, SPT, 영어도 같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선착순, 먼저 도착한 고객을 가장 먼저 서비스하는 거죠. 선입, 선출. 동등하죠. 가장 보편적입니다. 자, 최단 작업,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고객을 먼저 서비스하는 거예요. 평균 대기 시간이 줄고요. 전체적인 효율성이 증가를 하죠. 하지만 처리 기간이 긴 고객의 불만이 생기죠. 다음 긴급률 규칙과 우선권 규칙이 있어요. 자, 긴급률. 고객의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하는 시점까지 남은 시간을 고객의 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을 나누어서 긴급률, 가장 낮은 고객부터 우선 처리하는 거죠. 자, 우선권 규칙은 응급환자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도나 중요도, 등급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리틀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서비스 시스템 안에서 대기 중인 고객의 평균수, 고객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는지, 시스템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예요. 대략 계산은 이렇게 되는데 가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리틀의 법칙.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실게요. 자, 대기행렬의 형태입니다. 형태. 자, 라인. 기다리는 줄의 구조와 제공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 방식인데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단일 행렬, 단일 서비스 제공자. 자, 고객이 하나의 대기줄에서 기다린 후 하나의 서비스 창구에서 서비스가 한 번에 완료되는 거예요. 무인 주차장, 편의점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일 행렬 단일 채널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중 서비스 단계, 단일 서비스 제공자. 고객이 하나의 대기줄에서 기다린 후에 서비스가 여러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 미용실이 해당이 되겠죠. 다음 다중 행렬, 단일 서비스, 다중 서비스 제공자예요.
고객이 여러 개의 서비스 창구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배정받아서 한 번의 서비스를 받는 형태. 은행 같은 경우 대형마트가 해당이 되겠죠. 자, 다중행렬, 다중서비스, 다중서비스 제공자. 가장 복잡하죠? 바로 종합병원입니다. 다음 지정서비스 제공자, 지정대기선은 특정 범주 고객에게 아예 다른 대기선을 지정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대형마트의 소량 품목 계산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